2024년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얼마의 주식을 받았다는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맑음세무에게 장미세무사입니다. 제가 슈폼 위주의 영상을 찍다가 이건 좀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지만 해외 모회사에 있는 주식을 받으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 보상 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ESO,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고요. 두 번째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세 번째 ESPP, 근로자 매입 주식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별로 어떤 금액이 과세가 되고 어떤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설명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지금 2025년도 5월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에 귀속되는 주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 간혹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받은 주식에 대해서 이미 회사가 국세청에 다 신고를 했습니다. 해외 주식이 몇 주가 귀속이 되었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99% 국세청에 걸린다. 나중에 어차피 과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하지 말고 꼭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하나씩 어떻게 과세가 되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 가격이 얼마든 간에 나는 이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부여 시점에 아무튼 이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권리가 생길 뿐이지 나한테 귀속되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여 시점에 세금 신고해야 될 건 없으세요. 근데 내가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 10달러에 권리를 행사해서 2달러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나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남들은 다 10달러에 사야 되는데 나는 2달러에 샀잖아요. 그럼 이 차액인 8달러가 나의 이익입니다. 내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를 받았고 행사로 인해서 팔불을 얻었기 때문에 이 팔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 시점에 10달러라는 이 시장 가치와 내가 행사한 2달러의 이 차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잖아요. 해외 주식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취득한 게 2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내가 얻는 이익은 뭐죠? 내가 2달러에 샀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과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달러랑 10달러의 차익, 이 10달러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이 10달러가 되어서 차액인 10달러가 이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근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양도가액 20달러 곱하기 양도 당시 환율 하면 양도가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행사 당시의 환율을 곱하면 취득가가 나오고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액이라고 하는데 양도차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양도차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임직원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한 임원이라든지 초창기 멤버들의 보너스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 신고를 하다 보면은 RSU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RSU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ESPP나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정 요건만 채우면은 그냥 무상으로 회사 주식을 주는 겁니다. 보통 그 요건은 근속기간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부여 시점은 보통 근로계약 체결할 때 많이 부여가 될 텐데, 이때는 내가 이익을 얻은 게 없어요. 그냥 권리가 주어졌다 뿐이지 내 통장에 찍히는 주식이라든지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여 시점에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취득 시점, 우리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베스팅이 세금 신고의 그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회사 주식이 10불이었을 때 내가 100주를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1000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내가 20불에 100주를 받았다 라고 하면 $2000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식 매수 선택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근로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서 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내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5월달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대로 2024년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얼마의 주식을 받았다는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 시점에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세가 되는 거고요. 양도 시점에는 양도소득으로 가세가 돼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가액은 내가 이 시점에 받은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은 $10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시점에 받은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은 $2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취득가액은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선택을 해서 팔 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양도차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조정을 해서 양도차액이 250만 원 안에 들어오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연간 양도차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것도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ESPP 근로자 매입 주식 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대로 부여 시점에는 내가 그냥 권리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부여 시점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건 없으세요. 취득 시점에 볼게요. 주식의 공정가치, 시장가치가 여기 10불인데 ESPP는 보통 뭐 10%나 20%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10에 거래되는 거를 내가 $8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남들이 $10에 사는 걸 내가 $8에 샀으니까 이 차액인 $2가 나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여 시점에는 세금 신고할 게 없고, 취득 시점에는 시장 가치와 내가 실제로 취득한 취득가액이 그 차액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내가 여기까지 아무튼 과세가 된 거잖아요. $10짜리를 $8에 샀는데 이 차액이 $2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니까 나는 아무튼 여기까지는 과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취득가액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가 되었을 때 양도한다 하면 $20와 $10의 이 차액인 $10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대로 양도가액 $20, 취득가액 $10, 그러면 양도차액이 $10가 되는 거고,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금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외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 보상 제도를 통해서 해외 주식 받으신 거는 배당권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내가 배당 소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뭐 2천만 원 기준 뭐 필요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신고를 하시는 건 아니고 매월 말일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매달 말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이렇게 매월 말일에 잔액이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그냥 신고 의무만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하면은 해외계좌 잔고에 대해서 20%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해외계좌 신고는 6월에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장에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 정보와 나의 총급여, 그리고 결정세액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표본으로 가지고 온 이분은 과세 표준이 1억 7천이시거든요. 1억 7천이시면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지금 38%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S를 받았고 이때 받을 당시 시장가에 그리고 받을 당시에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지금 1,000만 원 세금이 38%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RS라든지 이런 해외 주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좀 고율의 세율로 다 세금으로 많이 떼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2월 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뽑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가표를 보시고 나의 가표가 그 종합소득 세율표상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 가표에서 내가 해외 주식으로 받은 그 금액이 계산이 되었잖아요. 그 계산된 금액을 곱하시면은 세금이 대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 받은 거 이거 혼자서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은 혼자서 신고할 수 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 주식 받은 그 금액을 근로소득 56번 코드로 신고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혼자서 신고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해외 주식 받은 내역이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올라가면서 신용카드 공제액도 달라지게 되고요. 의료비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게 되세요. 연말정산의 다른 부분을 모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잘못 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근로소득 금액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장 맨 왼쪽 위를 보시면은 총 급여가 적혀 있고 근로소득 공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시기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게 되면은 이 근로소득 공제가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해외 주식 받은 것도 총 급여에 해당이 되고 해외 주식 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공제도 반영이 돼서 근로소득 금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홈택스에서 내가 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총급여가 변경이 되면서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 공제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을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주식 받은 거에 대해서 총급여액에 포함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가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 세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에 기속된 해외 주식에 대해서 2025년 5월 달에 신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납부도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 돼서 이제 신고 납부가 6월 2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신고도 6월 2일까지, 납부도 6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해외 주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종합소득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시면은 50%씩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2일까지 50% 내시고 나머지 50%는 7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계속해서 받아보신 분들은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처음이시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5월까지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바로 가산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5월까지 신고를 안 하셨다 하시면은 그 가산세가 두 가지가 붙어요.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또 납부도 안 하셨을 테니까 납부에 대해서 이자 성격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가 무신고를 했다, 아예 신고를 안 하셨다 하시면은 추가 납부할 세금의 20%가 기본으로 깔리게 되는 거고, 과소 신고한 그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붙게 되는 거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붙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0.02%씩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겁니다.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8% 가산세가 붙는 거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은 계속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납부 불성실은 매일 0.02%씩 붙고 있으시니까 행여라도 내가 5월달에 신고를 못 하셨다 하시더라도 바로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라도 좀 아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회사에서 국세청이 이미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얼마 받았다는 거는 국세청에도 알고 있으니까 꼭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보상제도에 대해서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맑음 세무회계에 해외 주식 보상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맡기고 싶다 하시면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팔아서 손에 쥔 건 없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이 생긴 거니까 어차피 납부할 거 기꺼이 기분 좋게 신고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